여보, 나 오늘 칼을 못 잡겠어요.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가게 불빛 아래 미선 씨가 칼을 내려놓고 주방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한 발짝도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 벽에 손바닥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 손이 얼마나 오래 떨려왔는지를, 그리고 이 여자가 왜 17년째 그 주방을 떠나지 못하는지를. 안녕하십니까? 56도 쉼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살 구본석 씨와 60살 박미선 씨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감정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판결문 한 줄 한 줄이 누군가 인생을 바꾸는 곳이다 보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지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36년을 그 안에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기쁜 일에도 크게 웃지 않고 슬픈 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게 단단한 건지 메마른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굳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구본석, 올해 67입니다. 아내가 먼저 간 게 13년 전이었어요. 뇌졸중이었는데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괜찮던 사람이 저녁에 없었어요. 그 후로 서울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수원에 딸이 하나 있는데 올 때마다 아버지 재혼하라고 했어요. 저는 매번 손을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그 말이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핑계였죠. 진심인 부분은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였고, 핑계인 부분은 사실 혼자 사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거였다는 겁니다. 그 둘의 차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을 잘 모른 척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다닌 건 아내 떠나고 나서였어요. 딱히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주말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조용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됐더군요. 집사님이 소개 얘기를 꺼낸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차 한잔 하면서 참 좋은 분이 계신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라고. 집사님이 다음 주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냥 밥 한 번이라고 부담 없이 만나보기만 하라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3번을 거절했는데 4번째는 집사님이 그냥 날짜를 잡아버리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12시예요. 구 집사님. 그냥 통보였습니다. 그 서울에서 36년 법원 다닌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두 손 들었어요. 토요일 12시 가게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집사님 부부가 들어오셨고 그 뒤로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박미선 씨였어요. 첫인상이 어땠냐고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수수하다고만 하기도 좀 그랬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감색 카디건,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서 테이블 위를 한번 가볍게 훑어보는 손. 그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눈이 갔습니다. 밥자리 분위기는 집사님 덕분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부인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고 미선 씨도 웃으면서 받아쳤는데 저는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 국만 떠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간이었어요. 미선 씨가 물잔을 들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걸릴 뻔했습니다. 잔이 기우는 게 보였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 손을 잡았어요.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잔을 잡은 게 아니라 손을 잡은 거였는데 미선 씨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는 훨씬 뒤에야 알게 됩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집사님 부부가 먼저 차로 가셨고 미선 씨와 잠깐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미선 씨 가게가 그 동네에 있었거든요.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보였는데 오늘 밥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보다가 그냥 툭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늘 밥상이라는 이름은 매일 다시 지어야 하는 이름이네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미선 씨가 멈췄습니다. 걸음을 딱 멈추고 간판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는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오래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 그게 불쑥 들켰을 때의 눈빛 같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살짝 웃었는데 그 웃음이 집에 오는 내내 생각났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가게 이름의 진짜 의미를 꿰뚫은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하더군요. 다들 밥상이 예쁜 이름이라고는 하는데 매일 다시 짓는 이름이라고 한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두 번째 만남은 집사님 부부 없이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미선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세 번째는 가게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미선 씨도 사별이었어요.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게 20년 전이었고 부산에 아들 하나를 두고 서울에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혼자 오래 살아온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무게를 오래 들고 살아온 사람은 상대방 어깨 높이만 봐도 알거든요. 5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딸 내외, 미선 씨 아들, 그리고 소개해 주신 집사님 부부. 그게 전부였어요. 미선 씨 아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이 사람이랑 살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게 늘 그렇더라고요. 가장 따뜻해 보일 때 뭔가를 감추고 있는 법이더군요. 합가 첫날 짐을 들고 가게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갔을 때 부엌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혼자 살던 집 부엌이랑 달랐습니다. 냄비 크기가 다 달랐고 도마가 2개였고 칼이 용도별로 여러 자루 꽂혀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도 이만큼 갖춘 부엌이라는 게 이 사람이 매일 진짜로 요리를 한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서 미선 씨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래 혼자 산 사람 둘이 한 공간에서 산다는 게 불편이 아니라 낯설음의 문제였거든요. 그 낯설음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떠졌는데 시계를 보니 4시였어요. 평생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소리가 났습니다. 아래층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 물 트는 소리. 미선 씨가 이미 내려가 있었어요. 저도 일어나서 내려갔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미선 씨가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였는데 이미 한참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시 반이요. 원래 이때 일어나요. 3시 반. 저는 잠깐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17년 동안 매일 3시 반에 일어난 거였어요. 그게 이 사람이 지켜온 것들 중에 하나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가게 셔터를 올려드렸어요. 미선 씨가 처음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냥 받아들이더군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은 짧았는데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그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합가하고 2주가 지날 무렵이었어요.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미선 씨가 컵을 들 때 항상 2손으로 잡더군요. 한 손으로도 충분한 머그컵인데 꼭 2손이었습니다. 처음엔 습관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물건을 테이블에 놓을 때도 항상 가운데에 뒀어요. 가장자리엔 절대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테이블 한가운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칼질하는 걸 옆에서 보게 됐는데 속도가 유독 느렸어요. 미선 씨 솜씨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다 정교하고 맛있었으니까요. 근데 칼을 쥔 손이 평소보다 훨씬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직원이 칼질이랑 반죽을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간을 보고 양념을 하는 쪽이었어요. 처음엔 역할 분담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칼을 직접 쓰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17년 가게를 직접 해온 사람이 주방에서 칼을 잘 안 든다는 게 이상했어요. 근데 딱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산 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이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뭔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섣불리 물어봤다가는 오히려 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가게 마감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미선 씨가 뭔가 두고 왔다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먼저 올라가다가 왠지 몰라도 계단 중간에서 멈췄어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 서 있었는데 가게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숨을 고르는 소리 같은 거였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미선 씨가 주방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벽에 대고 잠깐 눈을 감은 채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지 못 본 척해야 하는지 둘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숨을 한번 크게 내쉬더니 손을 벽에서 뗐어요. 그리고 뭔가를 집어서 돌아섰습니다. 저는 얼른 계단 위로 올라갔어요. 미선 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올라와서 왜 불 안 켰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깜빡했다고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원 36년에 처음으로 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미선 씨가 잠든 뒤에 저는 오래 천장을 봤습니다. 벽을 짚고 있던 그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근데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고 있다면 왜 아무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른다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건지, 그 질문들이 새벽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질문만 쌓였습니다. 가게 마감 후 정리를 같이 하기 시작한 건 합가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선 씨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 저도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법원에서 36년 일하면서 몸에 밴 게 있다면 내가 쓴 자리는 내가 정리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미선 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같이 테이블 닦고 의자 올리고 카운터 정리하고 그 시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됐어요.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선 씨가 마감 중에 단골 손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꽤 길어지더군요. 저는 먼저 주방 쪽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미선 씨랑 같이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간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불을 켜고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주방이었어요. 정리 잘 된 냄비들, 가지런히 놓인 도마, 벽에 걸린 국자랑 집게들. 이 작은 공간에서 17년을 해온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개수대 쪽으로 가서 그릇을 헹구려는데 옆에 있는 칼꽂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칼이 세 자루 꽂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손잡이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자루가 다 그랬어요.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이었습니다. 오래된 테이프 위에 새 테이프가 더 감긴 것 같았어요. 처음엔 칼날이 흔들려서 고정한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테이프가 감긴 위치가 날 쪽이 아니라 손잡이 쪽이었어요. 손이 닿는 부분에만 두껍게 감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냄비 쪽을 봤어요. 냄비 손잡이에도 고무 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팝솥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이 닿는 부분마다 뭔가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도마 위치를 봤습니다. 항상 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게 벽에 기댄 채로 쓰는 거였습니다. 혼자서는 잘 고정이 안 되는 걸 벽에 기대어 잡는 거였어요. 손가락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다 같이 놓고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됐어요. 손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잡히게 하려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그림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손이 먼저 갔습니다. 서랍 안쪽에 약봉지가 있었어요. 한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봉지가 날짜별로 놓여 있었는데 겉면에 약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약 이름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뭔가 신경계통에 약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36년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학 자료를 접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가슴이 내려앉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방 벽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벽이었어요. 흰 타일 벽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달랐습니다. 군데군데 손바닥 자국이 있었어요. 타일이 약간 변색된 부분들이었는데 손바닥 모양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군데였습니다. 높이도 조금씩 달랐고 위치도 달랐는데 전부 손바닥 자국이었어요. 오래된 것도 있고 그보다 최근 것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손바닥 자국들을 봤습니다. 이 여자가 이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새벽을 버텨온 건지가 그 벽에 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그래도 일어서면서 다시 칼을 집으면서 그 흔적들이었습니다. 손맛으로 유명한 가게 사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게 그 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방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었어요. 법원 36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사람이 그 주방 바닥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층에서 미선 씨가 전화를 마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내려올 것 같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수대 앞에 섰어요. 미선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요. 미선 씨가 옆에서 마저 정리를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런 말은 때가 있는 거니까요. 섣불리 꺼냈다가는 이 사람이 더 단단하게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합가 한 달 만에 이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그 손바닥 자국들을 생각했어요. 몇 개였는지, 얼마나 오래된 것들인지. 그리고 내일 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주방에 내려갈 미선 씨를 생각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옆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날 아침 셔터를 올리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산에 가야겠다고. 미선 씨 아들을 만나야겠다고. 부산행 버스를 탄 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 씨한테는 법률 상담 봉사 쪽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원 36년의 두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이게 맞는 건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미선 씨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맞는 건지, 아들을 먼저 만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달 만에 이미 알았거든요. 직접 물어봤다가는 괜찮다고 할 사람이었어요. 웃으면서 아무 일 없다고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다쳐버릴 게 뻔했어요. 알아야 제대로 옆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옆에 있으려면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미선 씨 아들한테는 전날 밤에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냐고 1시간이면 된다고. 탑장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참 있다가 짧게 왔습니다. 오세요 라고. 그 두 글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두 글자 같았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서 풍경이 달라졌어요. 넓어지고 낮아지고. 미선 씨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됐는지를 생각했습니다. 17년이면 몇 번이나 그 새벽을 혼자 버텨온 건지, 그 주방 벽에 손바닥 자국이 몇 개였는지를 다시 떠올렸어요. 세어보지 못했는데 꽤 많았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놀란 눈빛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차를 내오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36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중요한 말은 돌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손이 좋지 않으시죠? 아들이 찻잔을 내려놨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아들이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제가 서울 올라와서 어머니 뵀을 때 처음 알았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좀 떨린다 싶어서 여쭤봤더니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을 좀 알아봐서 같이 갔어요. 어머니가 안 가려 하셨는데 제가 억지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파킨슨이었습니다. 초기라고 했는데 초기라고 해도 이미 5년은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진행되는 병이라서요. 5년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혼자 감당해 온 게 5년이었어요. 아들한테도 2년 전에야 알린 거였으니까 3년은 정말 혼자였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만 말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새로 만나게 될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새로 만나게 될 사람. 그게 저였죠. 왜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알면 결혼을 못한다고. 짐이 되기 싫다고. 그냥 이 사람 옆에서 살고 싶다고. 저는 차잔을 내려놨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말인데 이 상황에서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살고 싶다는 말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살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니까 저도 차마. 아들이 말을 끊었어요.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등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가게요? 아들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왜 그 가게를 시작하셨다고 들으셨어요? 저는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었어요. 미선 씨한테 가게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묻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직접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친아버지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대요.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작은 밥집 하나 하자. 그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같이 차려서 같이 운영하자고.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어머니 혼자 남겨지신 거잖아요. 그 약속도 같이 남겨진 거고요. 오늘 밥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제가 그 간판을 보고 툭 내뱉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매일 다시 지어야 하는 이름이라고. 그게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전 남편과의 약속을 매일 혼자 다시 짓고 있는 거였어요. 가게가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랑 함께하기로 한 것을 혼자 이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파킨슨 진단받고 나서 의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손을 계속 쓰는 게 진행을 늦춘다고. 손을 안 쓰고 쉬면 오히려 더 빨리 굳는다고 했대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한 박자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게를 못 닫는 거예요. 닫고 싶어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쓰지 않으면 더 빨리 나빠지니까. 가게가 치료였던 겁니다. 17년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시작한 가게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손을 살리는 치료가 된 거였어요. 손맛으로 버텨온 게 아니라 손을 살리려고 버텨온 17년이었습니다. 그 새벽 3시 반이 그 주방 벽에 손바닥 자국들이 그 칼 손잡이의 테이프가 다 하나로 연결됐어요.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부산 하늘이 맑았어요. 버스터미널까지 걷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이 많아서 아무 생각도 안 된다는 게 그런 거더군요. 서울 터미널에 내려서 걸으면서 그때서야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법원 36년 동안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터미널 한복판을 걸으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가 그제서야 제대로 실감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미선 씨가 카운터 앞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제 표정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저는 카운터 맞은편 의자를 당겨서 앉았습니다. 미선 씨가 저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다녀오셨구나. 묻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는 말이었습니다. 부산에 갔다는 걸 미선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오늘 메뉴판,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놓인 도시락통, 그리고 저 안쪽 주방. 이 공간에서 17년을 버텨온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있었어요. 미선 씨. 예. 왜 나였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고 나서 왜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선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성급하게 재촉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말을 꺼내기로 결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한 달 만에 알았으니까요. 가게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마감을 끝내고 나간 상태였어요. 가게에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기억하세요? 예. 식당에서 물잔 기울어질 뻔했을 때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미선 씨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요. 그때 제 손 잡으셨잖아요. 예, 잡았죠. 떨렸을 거예요. 제 손이. 저는 잠깐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손이 좀 떨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으니까요. 느끼셨죠? 느꼈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킨슨 진단받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손을 누가 잡아주면 떨림이 줄어들어요.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닌데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따뜻한 손이 닿으면 근육이 조금 풀리는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심하게 떨릴 때 혼자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잡고 있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제 손을 잡았는데 미선 씨가 잠깐 멈췄어요. 떨린다는 걸 느꼈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잡고 있었어요. 못 느낀 척한 건지 진짜 아무렇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물잔 바로 잡고 나서도 금방 놓지 않고 잠깐 더 잡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놓지 않았다는 걸 그냥 반사적으로 잡았다가 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선 씨 눈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가게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가슴 안쪽에서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파킨슨 진단받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에요. 손을 잃어가는 게 남들한테 이 손이 이상해 보일까봐. 팝집 사장인데 손이 떨리는 게 들킬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손을 아무렇지 않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미선 씨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제 손 떨리는 거 못 느꼈을 리 없는데 아무렇지 않게 잡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 36년 동안 말을 다듬고 다듬어서 꺼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떤 말도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미안해요. 미선 씨가 그 말을 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근데 말하면 못 살게 해줄 것 같았어요. 떠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남아줄 것 같아서 남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저는 카운터를 돌아서 미선 씨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처음 만난 날처럼요. 미선 씨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줄어들었습니다. 미선 씨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17년을 새벽 3시 반마다 혼자 일어난 사람이 5년을 떨리는 손을 혼자 감당해온 사람이 그날 가게 카운터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 저녁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손을 평생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말로 정리되기 전에 먼저 왔어요.
병원에 같이 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아침에 아무 말 없이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감색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나섰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저도 어디 가야 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파킨슨 전문 클리닉이었어요. 미선 씨가 이미 다녀온 적 있는 곳이었습니다. 접수하는 미선 씨 옆에 서 있었는데 미선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잡았어요.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의사가 현재 상태를 설명했어요. 진행 정도, 앞으로의 예상, 약 조정, 손 운동 치료 병행 계획. 설명을 듣는 내내 미선 씨는 정면을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의 자존심이 뭔지 그 순간 다시 한번 알았어요. 평생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 해온 사람의 등어리가 그 진료실에서도 꼿꼿했습니다. 의사가 지금까지 치료를 미루신 이유가 있냐고 물었을 때 미선 씨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가게 때문에요. 손을 쓰는 게 낫다고 하셔서 그냥 일하면서 버텼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손을 쓰는 건 맞는데 제대로 된 치료와 병행해야 훨씬 효과적이라고. 혼자 버티는 것과 치료받으면서 버티는 건 다르다고. 미선 씨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한번 내리깔았어요. 뭔가를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미선 씨 손을 잡았어요. 진료실 아니었는데 그냥 잡았습니다. 미선 씨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미선 씨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가게 앞까지 걸어왔는데 미선 씨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판을 봤어요. 오늘 밥상. 한참 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 말이요. 미선 씨가 간판을 보면서 말했어요. 매일 다시 지어야 하는 이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근데 저 혼자 지어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미선 씨 옆에 섰습니다. 이제는 같이 짓는 거죠. 미선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말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다음날 새벽 3시 반, 미선 씨가 일어나는 소리에 저도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가 내려가기 전에 제가 먼저 주방에 내려가 있었어요. 재료를 꺼내고 도마를 벽에 붙이고 물을 올렸습니다. 미선 씨가 내려오다가 멈췄어요. 주방에 불이 켜져 있고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같이 해요. 미선 씨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옆에 섰습니다. 저는 칼을 잡았어요. 법원 36년의 서류만 잡던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어요. 미선 씨가 옆에서 보다가 그렇게 하면 손가락 다쳐요 라고 했습니다. 칼 잡는 법을 고쳐줬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미선 씨가 간을 보고 저는 썰고, 미선 씨가 양념을 하고 저는 버무리고, 말이 많지 않아도 됐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충분한 새벽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직원들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쯤은 알았을 거예요. 단골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온 단골 할머니가 카운터 너머로 주방을 들여다보다가 아이고, 사장님 남편 되시는 분이 저기 계시네 하면서 웃었어요. 미선 씨가 괜찮지도 않은 솜씨로 자꾸 나선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뭔가 힘이 빠진, 좋은 의미로 힘이 빠진 목소리였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주방을 정리하다가 미선 씨가 주방 벽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 자국들이 있는 그 벽이었어요. 한참 그 자국들을 봤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미선 씨가 벽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짚던 그 자국들 위에 천천히 손바닥을 올렸어요. 저도 옆에서 손을 올렸습니다. 미선 씨 손 옆에 제 손이 나란히 닿았어요. 미선 씨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에필로그. 이듬해 봄, 주방 벽에는 미선 씨의 것보다 조금 더 큰 제 손바닥 자국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 벽은 홀로 버티는 지지대가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약속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여전히 우리는 함께 일어납니다.
미선 씨의 손은 때때로 떨리지만 이제 더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손을 맞잡고 함께 칼을 쥐면 되니까요. 잘하는 날과 못하는 날을 기꺼이 함께 넘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 정의한 사랑입니다. 미선 씨가 썰어놓은 재료 위에 제가 정성껏 간을 맞춥니다. 혼자서 17년을 버텨온 오늘 밥상은 이제 비로소 두 사람이 함께 짓는 온전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생은 이 떨림조차 사랑하며 나란히 걷겠습니다. 5-6도 쉼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고단한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한 밥상 같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